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세상이 달라 보이듯이 무엇을 중심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 역사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금융기관에서 오랫동안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홍춘욱 박사님이 쓴 50대 사건으로 보는 돈의 역사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금융학적 관점, 즉 돈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형 집행을 실행하는 국가입니다.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파키스탄과 같이 사형 집행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이슬람 국가들보다도 월등한 숫자이죠. 특히 아동살해, 마약 공급과 제조, 상습 강간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8년 6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공개 재판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날 지역 주민과 고등학생 3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약 사범 10명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2명은 즉결 처형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약 사범들에게 특별히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걸까요? 그건 중국의 아픈 역사와 관련이 깊습니다. 18세기 초반까지 세계 최대 강국은 청나라였습니다. 청나라는 4억이라는 인구를 바탕으로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세계 2위인 영국에 크게 앞서 있었죠. 영국은 17세기부터 청나라와 교육을 하고 있었지만 내심 불만이 많았습니다. 청나라가 광저우만을 개방하고 무역을 할 수 있는 기간, 장소, 대상까지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무역 불균형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영국 사람들은 청나라의 차, 비단, 도자기 등을 좋아했지만 청나라 사람들은 영국 제품에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당시 화폐로 사용되고 있었던 은이 영국에서 청나라로 유출되고 있었죠. 1792년 영국 국왕 조지 3세는 조지 맥카트니 백작을 특사로 청나라에 보내서 광저우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무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전성기를 누리고 있던 청나라 건륭제는 단박에 이를 거절했죠. 화가 난 영국은 대안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재배되던 아편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은 오래전부터 아편을 사용해 왔습니다. 양기를 보충하고 정력을 되찾는 데 쓰인다고 선전할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었고 만력제를 비롯한 명나라 황제들도 대부분 아편에 중독된 상태였습니다. 청나라의 문제가 된 아편은 1818년 새롭게 개발된 인도산 파트나 아편이었습니다. 파트나 아편은 중독성이 매우 강해 수입된 지 불과 20년 만에 1000만 명이 중독되었고 20세기 초에는 무려 4천만 명이 중독될 정도였죠.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은이 영국으로 유출되었습니다. 청나라 조정에서는 아편 수입량이 급증하면서 은의 가격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디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임칙서라는 관료를 흠차 대신에 임명하였습니다. 그는 외국 무역관을 봉쇄하고 아편을 몰수해 석회에 묻혀 못쓰게 만든 다음 바다로 폐기해버렸습니다. 영국은 이 항의에 2차례에 걸쳐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를 1, 2차 아편전쟁이라 부릅니다. 1차 아편전쟁에서 피한 청나라는 홍콩을 빼앗겼고 2차 아편전쟁에서도 피하여 베이징이 함락되고 연해주를 러시아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결국 국력이 쇠약해진 청나라는 1912년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죠. 청나라와 아편전쟁에서 배울 수 있는 돈의 교훈은 화폐 공급이 줄어들 때 경기가 나빠지고 나라가 위험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화폐 공급이 줄어들면 화폐의 가치는 높아지지만 물건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물건을 구입하기보다는 화폐를 보유하려고 하죠. 이런 디플레이션 상태가 계속되면 심각한 불경기가 나타납니다. 아편은 국민들을 중독에 빠뜨린다는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돈을 해외로 빠져나가게 하여 경제까지 파탄에 이르게 했습니다. 왜 중국이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해가며 마약 사범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국에 항복하면서 한반도는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기쁨도 잠시, 얄타 회담에서 이루어진 비공식 합의에 따라 남한과 북한은 각각 미군과 소련군에 의한 군정이 실시됩니다. 자주적인 정부에 의해 통일된 조국을 꿈꿨던 사람들은 크게 반발했지만 힘을 앞세운 외세 논리 앞에 눈물을 삼켜야 했죠. 1945년 9월 9일 남한에서는 미군에 의한 군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군정에서 실시한 두 가지 핵심 정책의 영향이 컸습니다. 강력한 통치기구 조직과 점진적인 토지개혁이 그것이죠. 해방 직후 한반도의 토지 소유 집중 현상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남한 역시 일본에서 온 지주와 토착 대지주들이 엄청난 토지를 독점하고 있었죠. 미군정은 조선 총독부와 일본인 지주가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인수하여 1948년에 일반 농민에게 매각했습니다. 이때 농업 인구의 24.1%에 해당하는 농민이 새롭게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죠. 사실 미 군정이 토지 개혁을 서둘러 실시한 이유는 남한 지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북한은 1946년 무상몰수, 무상분매를 내세우며 토지 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북한은 토지 개혁 이후 수확량의 25% 이상을 현물세로 부과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가를 소유로 한 소작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토지개혁에서 배울 수 있는 돈의 교훈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면 강력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입니다. 시장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생산과 소비가 균형을 이루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소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생산된 물품의 상당량이 남게 되고 이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소비가 늘어나려면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 즉 자산이나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야 합니다. 부의 불평등이 심한 사회는 소수의 엄청난 부자와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되고 이런 사회에서는 소비가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미국 출신의 진보적 정치 철학자인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전설적인 저서를 통해서 진보한 사회에서 불평등과 빈곤의 문제가 더 심한 것은 토지의 불균형 때문이다. 이와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다른 모든 세금은 없애고 부동산 보유세만 징수해도 해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유재산의 불균형을 몰수와 분배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해소하려고 했던 마르크스와는 달리 헨리 조지는 토지를 비롯한 모든 사유재산의 소유권은 그대로 인정하되 토지에만 보유세를 물려 불평등을 완화하려고 했죠. 우리나라는 상위 1%의 인구가 사유지의 46%를 소유하고 있고 상위 10%의 인구가 사유지의 83.9%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이탈리아 역사 철학자인 크로체가 남긴 말입니다. 역사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단순히 적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면 전공하는 사람들 외에는 역사를 공부할 이유가 없겠죠. 역사가 의미를 갖는 이유는 그것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돈에 관한 역사라면 더욱 중요하죠. 우리는 싫든 좋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니까요.